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땅에 어느 고을에 김태수라는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양반과 자제였지만 어찌 된 일인지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고 서른이 다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채 집안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게다가 그에게는 버릇없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홍매였습니다. 홍매는 어릴 적부터 태수 도련님과 함께 자라온 탓에 태수를 그저 오라버니처럼 대했습니다. 남들은 깜짝 놀랄 만큼 천방지축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여종이었지요. 홍매야, 물을 어디다 끼얹는 거냐? 허나 태수는 그런 홍매가 얄미우면서도 어쩐지 미워할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여느 때처럼 태수는 책상에 앉아 지난 과거 시험 답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세월만 보내는 자신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지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홍매가 머리를 쏙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한숨은 금덩이 주워 삼킨 것 마냥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신가 봅니다. 그렇게 푹푹 쉬다가는 듣는 사람까지 숨 막혀 죽겠시우. 아이고, 깜짝이야. 이놈아, 누가 너더러 내 방에 있으랬느냐? 너 같은 시끄러운 것이 옆에서 쫑알거리고 있으니 그리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홍감에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리가 크다고 글이 잘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숨이 깊다고 답이 술술 나오는 것도 아니여유. 그리고유, 사내가 맨날 앉아서 글만 보면 아래 진액이 다 말라버린다던디유. 이래서야 시험은 고사하고 훗날 어느 댁 아씨의 밭을 갈아들일 수나 있겠시우. 홍매의 말이 얄밉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 도련님은 얼굴을 붉혔지요. 이거사, 그만하거라. 과거 공부는 그렇다 쳐도 밭을 갈아보지도 못하고 호미만 움켜쥐고 있는 내 속을 내가 어찌 안다고 그러느냐. 아이고, 도련님께서 밤마다 헛고생하는 걸 누가 모른다고 그러시우? 차라리 저랑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장가갈 궁리를 하셔유. 그러다 평생 밤일도 못하고 늙어 죽겠시우.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꼬리를 치느냐? 나는 양반이요. 너는 그저 여종일 뿐인데. 아이고, 그럼 어쩌시려고요? 제 나이 벌써 18인데 도련님은 30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나 장가도 못 가보고 겉도 못 해보고 늙어 죽으면 어떡해요. 으이그, 저 입을 그냥 확 꿰매버릴까 보다. 해, 맘대로 하세요. 꿰매면 도련님 말동무는 누가 해주남유. 그렇게 화내시면 혈기가 아래로 몰려서 밤에 더 괴로우실 텐데요. 이 몹쓸 것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서 하는 것이냐? 에이, 도련님도 참, 저만 그런 거 모르는 줄 아세요? 마을 처녀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특히 김서방네 마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내가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거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나중에 써먹을 때 고생한다고 하던데요. 홍매야, 너는 어찌 그런 상스러운 소리만 듣고 다니느냐? 도련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련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거기가 작아서 부끄러우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 누가 작다고 했느냐? 나는 그저. 아, 그럼 크시구나. 그럼 왜 그렇게 숨기려고만 하세요? 저도 이제 18인데 그런 거 궁금하다고요. 근처에 물어볼 곳도 없고 근디 도련님과는 어릴 때부터 홀딱 벗고 물장구 치고 놀면서 다 봤잖아요. 그니께 물어볼 곳이 도련님 뿐이지요. 태수는 홍매의 말에 속이 뒤집히고 황당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는 이미 마을에서 장가 못 간 노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날 이후 한숨만 늘어가던 어느 날 밤 태수는 홀로 방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에라이, 이놈의 과거 시험. 백날 첫날 붙들고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래, 홍매 저 녀석 말이 맞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홍매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맨날 그렇게 숨어서 술만 꼴짝꼴짝거리시니 맨날 과거 시험에 떨어지시지요. 술 마실 시간에 글이나 한 자 더 보세요. 마님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너는 평생 글 공부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저도 알 거 다 아는데요. 도련님, 밤마다 제 방 창문 앞에서 몰래 지켜보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며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지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헤, 도련님, 저에게 관심 있으시면서 왜 자꾸 아닌 척하세요? 저 다 알아요. 도련님도 사내이고 저도 여인이잖요. 그냥 편하게 말해보시라니까요. 태수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버럭했습니다. 이 몹쓸 것 썩 나가거라. 홍매는 그런 태수의 모습이 우스운지 껄껄껄 웃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홍매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는 홍매의 천방지축 행동에 화가 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자신의 마음에 당황했답니다.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홍매의 얄미운 말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태수는 밤낮으로 과거 준비에 매달렸고 마침내 과거 시험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수야, 몸성이 잘 다녀오렴.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내 할 만큼만 하고 오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 가져오겠사옵니다. 태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덩달아 짐을 꾸린 홍매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 내가 왜 따라오는 것이냐? 나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이다. 아이고, 도련님, 한양까지 먼 길인데 누가 이길지 도련님 밥은 누가 차려주고 옷은 누가 빨아주신대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누가 길치라고? 그리고 내 밥이야 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싫어요. 제가 길동무 안 해주면 도련님은 한양까지 가다 길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니까요. 마님께서도 저보고 꼭 도련님 모시고 가라고 하셨시오. 도련님, 저랑 같이 가면 외롭지도 않고 좋잖아요? 응? 태수는 홍매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이 녀석이라고 부르던 여종과 단둘이 떠나는 과거길이라니.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꼼짝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투닥거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되자 태수는 허기를 느꼈습니다. 아, 배가 고프구나. 오늘 저녁은 무얼 먹는담? 도련님,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시우? 오늘 저녁은 제가 만난 걸로 해드리겠시우. 홍매는 능숙하게 길가에 불을 피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홍매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다 슬쩍 홍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널곱게 키워주셨는데 시집갈 나이도 지났는데 혼인할 생각은 없는 것이냐? 시집이라니, 도련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도련님이나 잘 모시면서 살 것이오. 근데 도련님은 저에게 관심도 없으시면서 그런 건 왜 물어보셔요? 혹시 홍매가 엉큼한 표정으로 태수에게 바싹 다가가 붙었습니다. 이 녀석 왜 남의 몸에 달라붙는 것이냐? 그러자 홍매가 태수의 귓가에 후입김을 불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이 무서워서 그러지요. 차내 냄새라도 맡아야 마음이 진정될 거 아니요? 도련님, 혹시 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아래쪽이 불편하실까봐 걱정되세요? 뭐라고? 에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도련님 바지 앞쪽이 자꾸 볼록해지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왜 귀에다 바람을 부느냐? 아이고, 그럼 제가 좀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도련님이 편하시게 제가 손으로 좀 도와드릴까요? 태수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그런 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도련님은 사내이고 저도 여자인데 서로 도와주면 좋잖아요? 제가 마을에서 들어보니까 사내들은 여자 손이 닿으면 더 시원하다던데요? 홍매야, 너는 정말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다 듣고 다니는 것이냐? 도련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꽃이 피면 나비가 찾아오고 꿀이 있으면 벌이 모여드는 것처럼 도련님 같은 건장한 사내가 있으면 저 같은 여자가 끌리는 게 당연하지요. 혹시 밤에 그것이 동하시거든 아시지요? 이놈이 청둥벌거숭이 같은 것이 밥을 똥구녕으로 먹었나? 왜 갑자기 여인 흉내를 내고 그러는 것이야? 에이 도련님,
이래봬도 마을에서 저 좋다고 따라댕기는 사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엉덩이를 몇 번만 살랑살랑 흔들어도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때 홍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태수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홍매의 엉덩이로 향하자 아래가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홍매가 그것을 슬쩍 보더니 말했지요. 도련님, 오늘 밤 제가 도련님 것을 공중부양시킨다 해도 절대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대감님도, 마님도 안 계시고, 오늘이 딱 기회라니까요. 홍매가 태수의 품에 스며들자 태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둘은 그렇게 야릇한 밤을 지냈지요. 한편 홍매의 야릇한 도발에 잠을 설친 태수는 홍매를 깨워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내를 발견했지요. 아니, 저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듯한데. 도련님,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냥 가던 길이나 갑시다. 홍매는 태수를 말렸지만 태수는 사내의 행색이 너무나 위태해 보여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홍매야, 저 사내를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에이, 못 살아. 아무튼 오지랖이 태평양이라니까. 알았시유. 홍매는 투덜거리면서도 태수를 도와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몸에서 이상한 것이 떨어져 나왔지요. 붉은 비단에 쌓인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태수가 그것을 펼쳐보려 하는 순간 사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았지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시오? 우린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당신이 길가에 쓰러져 있길래 도와준 것뿐이요.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당신은 저승길에 들어섰을 것이오. 그러니 감사하다고 말은 못할 망정. 눈을 부라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홍매의 말에 사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는 흡사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했지요. 하하하, 재미있는 여인이로구나? 내게 이런 말을 하는 이는 내가 처음이오. 그래, 날 구해줘서 고맙소. 그런데 혹시 내가 들고 있던 그 종이 조각은 어디 있소? 도련님은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종이 조각은 보이지 않았지요. 아, 아까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홍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저 사내가 쥐고 있던 건 말이지요. 내가 도련님을 도와 사내를 일으키는 사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 같네요. 무엇이라? 바람에 날아갔다고? 이 여인네가 지금 날 속이는 것이냐? 사내는 홍매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홍매를 쏘아보았습니다. 태수는 그런 사내의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해가 저물자 숲속에서 발견한 오두막 밖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는데 사내는 종이 조각을 찾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매야, 아무래도 저 사내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도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군데요? 저 홍매의 엉덩이는 돌을 찌는 것만큼 단단하니 염려 마세요. 홍매의 말에 도련님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홍매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저런 말을 하다니. 아무튼 못 말리는 여종이야.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오두막 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시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봐라! 종이 조각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태수와 홍매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태수는 두려움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옆에 있던 홍매는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꼬라지요? 해 뜨기 전에 닭 쫓던 개처럼 왜 썽을 내고 그러시우?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들한테 줄 종이 조각은 없시우. 홍매의 당돌한 대답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이 몹쓸 계집이! 감히 우리에게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내 목숨을 아끼려거든 종이 조각을 내놓아라! 거짓말이라니. 거짓말은 당신들이 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그 종이 조각을 봤다고 말한다면 도련님과 나는 그냥 죽임당할 거 아니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를 놓아줄 거라는 말은 믿을 수 없네요.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사내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이, 내 놈들은 뭔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함부로 열고 들어와 협박질이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잠시 혼란에 빠지며 소리가 났던 곳으로 달려가자 그 틈을 타 태수와 홍매는 오두막 뒤편으로 달아났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두막을 빠져나온 후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까 그 수상한 사내가 태수와 홍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빨리. 내가 아까 당신들에게 말 못한 것이 있어. 당신들을 구해주기로 한 것이니 일단 나를 따라오시오. 태수와 홍매는 그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들을 데려간 곳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동굴이었지요. 그 종이 조각 나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겠소. 태수와 홍매는 사내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몰라 잔뜩 긴장했는데 사내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를 마시시오. 몸을 녹이고 나면 이야기가 훨씬 잘 통할 것이니. 고맙소. 그런데 대체 그 종이 조각이 무엇이길래 당신도 그토록 쫓고 그 검은 옷 사내들도 쫓는 것이오? 하,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오.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긴 것이지. 아니, 그래서 그 비밀이 뭔디유? 우리는 그냥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종이 조각을 본 것뿐이여유. 당신 말대로 그 종이 조각은 바람에 날려간 것 같다니께유. 사내는 홍매의 당돌한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재미있는 여인이로구나. 그 종이 조각은 분명히 당신이 가지고 있어. 아까 당신이 나를 일으키려 할 때 내가 슬쩍 당신 옷고름에 넣어두었으니. 사내의 말에 도태수와 홍매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매는 자신의 옷고름을 뒤적였고 아니나 다를까 붉은 비단에 쌓인 종이 조각이 그곳에 들어 있었지요. 홍매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마세요. 홍매는 태연하게 종이 조각을 꺼내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요. 당신이 찾는 게 이거 맞지요? 역시 똑똑한 여인이군. 그 검은 옷 사내들은 이 종이 조각을 해독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어. 헌데 그 종이 조각에 적힌 글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읽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지. 오직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비밀의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자만이 읽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유일한 자가 바로 당신이오. 사내의 충격적인 말에 태수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런데 홍매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지요. 네, 그럴 줄 알았시우. 내가 도련님을 따라온 것도 이 종이 조각 때문이었거든요. 아, 아니. 홍매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도련님과 함께 한양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종이 조각에 있는 비밀을 도련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태수는 홍매의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귀찮게 하던 얄미운 여종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다니. 홍매야, 내가 대체 누군지, 왜 나와 함께 이 길을 떠난 것인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겠느냐? 홍매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시우, 도련님. 사실 저는 왕실의 의금부 소속이유. 그 검은 옷사내들은 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적들이고 그들은 바로 이 종이 조각에 적힌 비밀을 이용해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종이 조각에 적힌 비밀은 바로 도련님과 관계가 있시오. 홍매의 충격적인 고백에 태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이 종이 조각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홍매를 바라보았지요. 홍매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도련님,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태수가 눈을 감자 홍매는 종이 조각을 태수의 이마에 살짝 얹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종이 조각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오며 태수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수는 순간 머리가 띵하며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아, 이것은 보셨지요? 그 종이 조각에 적힌 비밀이 바로 도련님의 몸에 있었던 것이요. 그 비밀의 글자는 오직 도련님의 기운이 닿아야만 해독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역시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그 종이 조각은 바로 이 나라의 천하비기요. 이 나라의 산천과 기운, 그리고 숨겨진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해둔 비서지.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는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이 나라를 건국한 개국공신들의 후예들이오. 사내의 말에 태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오? 아직도 모르겠소?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인 안동 김씨가 바로 당신의 가문이오. 당신의 선조들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소.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비밀이 담긴 종이 조각을 잃어버리셨지.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에 당신 가문으로 들어간 비밀정보 조직 소속이었던 자의 딸이오. 그녀의 아비가 죽자 홍매는 대를 이어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소. 태수는 충격에 입을 쩍 벌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귀찮게 하던 얄미운 여종이 사실은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요원이었다니. 일단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당신 여종과 하시오. 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오겠소. 마시우, 도련님. 그리고 제가 도련님과 함께 한양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종이 조각에 있는 비밀을 도련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지요. 홍매야,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쓸모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고 학문에도 재능이 없었으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렇게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홍매야, 너는 모를 것이다. 내가 왜 이토록 나약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이야. 태수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어릴 적 나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첫 번째, 과거에서 낙방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김씨 가문의 수치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지. 마을 사람들도 나를 보며 수근거렸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홍매야, 너만이 나를 도련님이라고 불러주었어. 진심으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었단다. 홍매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도련님을 놀렸네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홍매는 그런 태수의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아이고, 도련님.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세요. 양반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만 들 줄 알면 된다고 했잖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말은 도련님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 도련님은 그저 제 옆에서 밥만 드시라는 소리여유. 제가 비밀정보 조직에 속해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언제나 도련님이 첫 자리라고요. 제가 도련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홍매야, 너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이제까지 나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 너만 못할 것 같다. 에이, 도련님. 저는 그냥 도련님을 좋아해서 한 일이에요. 도련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면 제 속이 다 뒤집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매야,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너 같은 훌륭한 여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을.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도련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련님의 착한 마음, 따뜻한 성품, 그리고 밤에 제 생각하시면서 혼자 끙끙거리시는 모습까지 다 사랑스럽다고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그것까지 알고 있었느냐? 당연하지요. 도련님 방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홍매야, 홍매야 하시면서 혼자 끙끙대시는 소리가 담 너머로 다 들려요. 이런.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저도 도련님 생각하면서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 못 이루시더라도 제가 옆에서 뜨끈한 아랫목이 되어 드릴게요. 그래, 너 같은 여종이 있으니 내가 든든하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말거라.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홍매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답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며
서로에 대한 끈끈한 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뒤 그들이 동굴을 빠져나오자 수상한 사내는 검은 옷 사내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태수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 이제 진정한 사내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태수가 용기를 내어 싸움에 뛰어들려는 순간 수상한 사내가 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그저 달아나시오. 하지만 태수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고 있었지요. 홍매야, 조금 무섭구나.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홍매가 태수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를 믿으세요. 도련님 안에는 분명히 용기가 있어요. 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태수는 홍매의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홍매야, 너를 지키겠다. 비록 떨리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어. 태수의 말에 홍매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진작 그럴 것이지. 도련님, 잘 보셔요. 제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제가 이 물건을 꺼내들면 끝이라니까요. 홍매는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비수를 꺼내 들었고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내 태수의 발에 묶어놓았지요. 이 요망한 것!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홍매의 기지에 사내들은 서로 발이 묶여 넘어졌고 태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내들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워 든 검으로 그들을 제압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수상한 사내가 달려와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홍매 소저. 역시 소문대로요. 어린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소. 별 말씀을요. 그럼 어서 한양으로 갑시다. 나는 마저 마무리를 하고 곧 따라가겠소. 그렇게 며칠 후 태수와 홍매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시험을 보러 온 도련님과 그의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거대한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였지요. 홍매야, 우리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아이고, 도련님. 이게 어찌 꿈이겠시우. 제가 도련님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지요. 홍매의 얄미운 말에 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 앞에 그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태수와 홍매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자, 이제 그 종이 조각을 내게 넘겨주시오. 당신들은 임무를 완수했소. 태수는 홍매의 손을 잡고 종이 조각을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소. 당신들 덕분에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소. 나는 이제 내 역할이 끝났으니 다시 내 길을 떠나겠소. 참, 태수도령, 홍매 소저처럼 멋진 여인과 연인이 되었으니 참 부럽소. 두 분의 혼례날에는 꼭 찾아가겠소. 사내가 사라진 후 태수는 홍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홍매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너는 다시 일금부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 돼요, 도련님. 저는 그냥 도련님 옆에 있고 싶네요. 태수는 홍매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매야, 나는 평생 너를 날 귀찮게만 하던 얄미운 여종으로만 알았는데. 그때 홍매가 도련님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제가 누구겠시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도련님을 사모하고 있었시우. 사실 저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홍매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김씨의 가문의 종이 아니었지요. 제 아버지는 선왕을 모시던 내금이었고 어머니는 궁에서 침선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반정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선왕을 지키다가 칼에 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지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7살이었어요. 그 후 저를 거둬주신 분이 비밀 조직의 우두머리셨고 그분이 바로 도련님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도련님 댁에서 하인으로 계셨던 양아버지셨지요. 저는 그분 밑에서 자라면서 복수를 다짐했지요. 언젠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도련님의 능력을 지켜드려야겠다고. 그런데 도련님 댁에서 도련님과 지내면서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도련님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졌거든요. 태수가 홍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홍매야, 너도 나만큼이나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도련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에 나선 것이지요. 도련님께서 저희 밭을 일궈주시는 꿈을 꾼 지가 꽤 되었지요. 제가 이번 일에 뛰어들면서 위쪽 어르신들께 약속받은 게 하나 있시오.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냥 평범하게 도련님 댁에서 여중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지요. 홍매야, 나는 평생 너를 구박만 했는데 그런 내가 나를 이토록 생각하고 있을 줄을 몰랐다. 태수와 홍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 후 그들은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홍매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유언이 아닌 태수만을 위한 따뜻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나라의 비밀을 지켜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졌답니다. 파천왕이라고 했지요. 평생 나약하고 볼품없던 도련님이 오직 한 여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한계를 깨고 강인한 사내로 거듭났으니 이보다 더 파천왕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 인연이 있었나요? 아이고 매, 저 월남과부는 얼굴과 몸매도 꽃처럼 고운 게 저런 여인과 한 번이라도 연애를 할 수 있다면 내 소원이 없을 거예요. 늦은 밤 자정을 넘긴 주막에서 취기 오른 한 남자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주막을 가득 메운 농사꾼들과 장사치들 사이에 술이 돌고 돌며 이야기꽃이 피었지요. 뭐라카는겨? 월란이 과부가 정말로 그랬단 말이요? 아이고, 그거야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제. 전날 밤에 월란이 과부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그러더란 말이요. 아그들도 없는 젊은 과부가 밤마다 정분 나눌 사내를 찾는다 안카나. 헛소리 말게. 월란이 과부가 어떤 분인데 선산 이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신랑이 병으로 죽어 청산과부가 된 양반집 규수 아닌가? 밤마다 사내를 끌어들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일세. 아니, 그건 그렇지만 수상한 것이 많다 카는 거 모르나? 사람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다 카고 밤중에 홀로 산에 올라가 무엇을 하는지 동네 사람들 다 수근거린다네. 그때 주막 한 켠에서 별다른 말 없이 술잔만 기울이던 사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9의 나이에 얼굴은 단정하고 선비의 기운이 감도는 젊은이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꺼진 듯 생기가 없었습니다. 주모, 술값이요. 그는 주전자를 비우고는 돈을 내려 했지만 주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학주 도련님, 또 낙방하셨다 들었구먼. 너무 상심 마시고, 이번은 그냥 드시게. 학주라 불린 사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가 나간 후 주막 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이 누구요? 모르는가? 이 동네 이약주 선비일세. 글재주는 뛰어나지만 벌써 몇 번째 과거에 낙방했다고 하네. 왜 자꾸 떨어지는 거요? 글은 잘 짓는데 말이야. 사람이 너무 목석 같다네. 시험관 앞에서 너무 딱딱하게 굴어서 인심을 잃는다더군. 아니, 저기 누가 오는 거 아니요? 주막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똥아, 이 녀석 어디 갔느냐? 도련님, 여기 계세요. 넘어지시겠습니다. 아이고, 저 목석 같은 선비가 드디어 취했나 보네. 주막 안에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밖을 내다보았는데 주막 앞에는 이약주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그 옆에서 개똥이라는 사내가 그를 부축하려 애쓰고 있었지요. 이 녀석, 내가 혼자 걸을 수 있다니까. 비켜. 아이고, 도련님, 이러다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개똥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학주를 부축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오자 주모가 웃으며 말했지요. 이런, 도련님이 많이 취하셨구먼. 개똥양반, 저 뒤채 작은 방으로 모시게. 네, 주모, 고맙습니다요. 도련님이 과거 시험에 또 떨어지셔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개똥이는 학주를 부축한 채 뒤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학주가 갑자기 개똥이의 귀를 잡아당겼지요. 이 녀석,
내가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느냐? 몇 번이나 말했느냐?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아이고, 도련님. 제가 언제요? 다들 알고 계시는 일인데. 몇 번이나 말했느냐? 남 앞에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아이고, 도련님.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웃음 한번 주는 게 어디 나쁩니까? 도련님은 너무 딱딱하게만 사시니. 개똥이는 귀를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학주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하인이었지만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다름없었지요.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심 마이소. 그러니까 도련님, 그 딱딱한 체면 좀 벗어버리시지 그래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도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글재주는 뛰어나신데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하시니. 개똥이의 말에 학주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뛰어난 글재주에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번번이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학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발굽 소리 같은데요? 이 밤중에 누가? 두 사람이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는데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말을 타고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여러 명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쫓고 있었지요. 저들이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저 앞에 여인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여인의 말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비명소리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말에서 떨어져 길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저 여인이 위험하다. 학주는 망설임 없이 주막을 뛰쳐나갔고 개똥이도 급히 그 뒤를 따랐지요.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학주는 여인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여인의 얼굴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고 신비로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 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말을 탄 사내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지요. 어서 숨으셔야 합니다. 도련님, 이쪽이에요. 세 사람은 급히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어디로 갔지?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김 진사님이 저 과부를 꼭 잡으라 하셨으니 놓치면 안 된다. 서둘러 찾아라. 사내들의 모습이 멀어지자 학주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허벅지를 다쳤는지 아픈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지요. 다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들에게 잡혔을 거예요. 여인의 맑고 깊은 목소리에 학주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지요. 저들이 누굽니까? 왜 쫓고 있는 겁니까? 김진사라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입니다. 제가 그의 청을 거절했거든요. 아니, 혹시 월남 과부님 아닙니까? 학주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마을에서 미모로 소문난 과부. 하지만 수상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던. 그렇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아이고,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련님, 이분이 바로 그 소문의 월남 과부님이십니다. 개똥이의 말에 학주는 여인을 더욱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뛰어난 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지요. 곧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어서 움직여야 해요. 개똥아, 너 주막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라. 나는 월란 씨를 데리고 저 뒷산으로 피하겠다. 예,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개똥이는 급히 주막으로 향했고 학주는 월란을 부축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아픕니다. 월란이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산속 깊은 곳까지 왔지만 뒤쫓는 이들의 기척이 멀리서 들려왔지요.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주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암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저기 암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잠시 몸을 숨기는 게 어떨까요? 월란은 고개를 끄덕였고 학주는 그녀를 부축해 암자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는 게 좋겠습니다. 다리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월란은 조금 망설이다가 치마자락을 살짝 걷어 다리를 드러냈지요. 허벅지에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심한 상처입니다. 약이 필요할 텐데. 그때 학주가 주변을 둘러보자 다행히 암자 한 구석에 약초를 말린 것이 보였지요. 그는 재빨리 그것을 가져와 상처에 바르려 했지만 월란이 학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제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월란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학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약초를 건넸고 그녀가 상처를 돌보는 동안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김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월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지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당신을 왜 쫓는 겁니까? 그가 저에게 청을 했습니다. 그의 첩이 되라고요. 학주가 놀라 월란을 바라보자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김진사의 청을 거절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난 것이지요.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까지 왔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학주가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펴보니 여러 명의 사내들이 암자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요. 김진사의 사람들입니다. 뒤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다리가. 게다가 밖은 온통 달빛이라 숨을 곳이 없어요. 학주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월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부인 척하는 겁니다. 월란은 놀란 눈으로 학주를 바라보았지요. 학주도 자신이 한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들은 과부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부라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암자 문이 활짝 열렸고 서너 명의 사내가 횃불을 들고 들어섰지요. 여기 누가 있나?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소리치자 학주는 월란을 바라보았고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는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학주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월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학주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거기 누구냐? 사내들이 횃불을 들이대자 학주와 월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학주는 월란을 가까이 끌어안고 사내들을 바라보았고 월란은 학주의 품에 안겨 얼굴을 반쯤 가렸지요. 무슨 일이요? 이 밤중에 신혼부부를 놀라게 하다니. 신혼부부? 그렇소. 우리는 방금 혼례를 올리고 급히 장인어른의 부르심에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쉬어가려던 참이요. 얼굴을 좀 보여주시오. 사내들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어두운 탓에 자세히 볼 수 없었지요. 응.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본 것 같군. 우리는 달아난 과부를 찾고 있었소. 방해가 되었다면 사과드려. 사내들은 머쓱한 듯 암자를 빠져나갔고 그들이 사라지자 학주와 월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다행이군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아직도 월란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급히 손을 떼려는 순간 월란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학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대로 월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방금 학주가 뭔가 물으려는 순간 밖에서 개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계십니까? 여기다. 개똥아. 아이고 다행입니다. 길을 잃은 줄 알았어라. 그런데 도련님, 월란 아씨를 안고 계신 게 지금 이게 뭐하는 상황입니까? 개똥이의 말에 학주는 급히 월란에게서 떨어졌지요. 아니, 그게 김진사의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방해를 했군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무튼 짐은 다 챙겼습니다. 이대로 산을 넘어 우리 마을로 가면 됩니다. 달이 밝으니 밤길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란 씨, 걸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 아프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개똥아, 내가 앞장서라. 내가 월란 씨를 부축하겠다. 학주가 월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앉아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에게 기대었지요. 도련님, 이렇게 아리따운 과부를 구하시다니 운명인가 봅니다. 앞서 가던 개똥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학주는 그의 등을 노려보며 말했지요. 이놈 개똥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길이나 잘 살피거라. 예, 도련님. 하지만 과부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도련님은 좋겠소. 개똥아. 학주의 꾸짖음에 개똥이는 킬킬거리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월란은 살짝 웃으며 학주를 바라보았지요. 당신 종은 재미있는 사람이군요. 죄송합니다. 저 녀석의 입이 그렇게 가볍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월란의 말에 학주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이 여인 앞에서는 왠지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방금 암자에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당신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들렸던 것 같았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예, 내 손을 잡아요라고. 그때 월란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지요. 그것이 제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네, 저는 때때로 제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요. 학주는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월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마음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제게 전하고 싶은 생각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학주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월란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을게요. 월란의 말에 학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읽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월란의 말에 학주는 더욱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부가 되어 혼자 사는 여인,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인.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지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반겨주실 거예요. 학주의 말에 월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마을에서 학식 높은 분이십니다. 김진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월란은 감사의 눈빛으로 학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학주는 그녀의 눈빛에 완전히 빠져들었지요. 도련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개똥이의 외침에 학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고 학주의 집을 향해 걸었지요. 이튿날 아침 학주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늦게 도착해 월란을 안 채 건너편 작은 방에 모신 후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아버님, 과거 시험에서 낙방에 죄송합니다. 학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학자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괜찮다. 실력이 있어도 때가 맞아야 하는 법이니라. 다음에 더 잘 준비하면 되지. 그런데 월란이라고 하던가. 김진사가 못된 짓을 하려 했다니. 참으로 어이없구나. 아버님, 그녀를 보호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꾸나. 김진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때 문 밖에서 개똥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지요. 나리, 큰일 났습니다. 김진사가 포졸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학주와 아버지가 놀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학주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너는 월란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아버님, 어서 가거라. 아버지의 재촉에 학주는 서둘러 월란이 있는 방으로 향했는데 이미 월란도 소란을 듣고 나와 있었지요. 김진사가 오고 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해요. 하지만 당신 아버님께 패를.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어서요. 학주는 월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개똥이도 그들을 따랐지요. 그런데 그들이 뒷문을 나서려는 순간 대문이 활짝 열리고 김진사와 포졸들이 들어섰습니다. 거기 서라! 김진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포졸들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학주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묻자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지요. 어젯밤에 도둑이 제 집에 들어와 귀중한 보물을 훔쳐갔소. 그 도둑이 바로 월란이라는 과부라오. 무슨 말씀입니까? 월란 씨가 어떻게 도둑이란 말이오? 증거가 있소. 제 집 하인들이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방에서 열쇠가 발견되었소. 그 열쇠로 제 금고를 열었다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월란이 소리치자 김진사는 비웃으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지요. 저 여자를 체포하라. 포졸들이 월란을 향해 다가오자 학주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맞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분명 음모입니다. 학주, 비켜. 안 됩니다. 월란 씨는 결백합니다. 그녀는 어젯밤 내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범이로구나. 김진사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학주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지요. 김진사, 잠시 진정하시오.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오. 만약 월란이 도둑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오. 이미 말했듯이 증거가 있소. 그리고 관아에서도 이미 체포 명령이 내려졌소. 학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법적으로 명령이 내려진 이상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 월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모함이오. 괜찮아요. 월란이 학주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리고 다시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학주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월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학주는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 확신이 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포졸들은 월란을 붙잡아 데리고 갔지요. 학주야. 아버님, 이건 분명 누명입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진사가 그녀를 탐내다가 거절당하자 이런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구나. 증거를 찾겠습니다. 김진사의 음모를 밝히겠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권력이 큰 사람이니 조심하거라.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이 일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개똥이가 학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김진사 집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똥아, 위험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구입니까? 소리 흉내내는 솜씨가 이 마을에서 최고 아닙니까? 들키지 않고 정보를 얻어올 수 있을 겁니다. 좋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도련님. 개똥이는 신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저는 관하로 가보겠습니다. 월란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이 일에 대해 의논해보겠다. 김진사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 잠시 뒤 관아에 도착한 학주는 포졸들에게 월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그를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죄인을 만나려면 사또의 허락이 있어야 하오. 그럼 사또를 뵙게 해주십시오. 사또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내일 돌아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다시 오십시오. 학주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관아를 나와 체념한 채 집으로 갔고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이 사실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개똥이도 돌아와 김진사의 집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지요. 김진사가 내일 월란 씨를 신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백하지 않으면 형벌을 가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학주는 격분하자 아버지는 고민에 찬 표정으로 말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증거가 없다. 단순한 소문만으로는 김진사를 고발할 수 없어. 학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월란의 특별한 능력을 떠올렸지요. 아버님, 월란 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 네, 그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할 수도 있지요. 마음을 읽는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김진사가 그녀를 체포할 때도. 학주는 자신이 경험한 이상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월란이 김진사의 마음을 읽어 그의 계략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그녀를 구출해야 합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관하는 경비가 삼엄하니. 하지만 시도해야 합니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월란 씨를 구하겠습니다. 학주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주는 개똥이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밝아졌지요. 다음 날 아침 학주와 개똥이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근처에 도착하자 그들은 작은 골목에 숨어 상황을 살폈는데 정문에는 2명의 포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개똥아 계획대로 진행하거라. 알겠습니다. 도련님. 개똥이는 조용히 관아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다! 화재다! 화재! 모두 나오시오! 개똥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주는 그 틈을 타 재빨리 관아 안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향행했습니다. 월란 씨, 학주 씨, 어떻게 여기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이쪽입니다.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관할을 빠져나왔습니다. 개똥이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련님, 무사히 구출하셨군요. 그래, 내 덕분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어서 가자. 세 사람은 서둘러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북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인이 도망쳤다! 마을 전체를 뒤져라! 저것 봐요. 벌써 알아챘어요. 산속 깊은 곳에 가면 우리를 찾기 어려울 거야. 세 사람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깊은 산속의 작은 폭포 근처에 도착했지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죠. 뒤쫓는 이들도 여기까지는 쉽게 오지 못할 겁니다. 학주의 말에 세 사람은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당신도 이제 김 진사에게 쫓기게 될 텐데.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월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지요. 사실은 당신이 제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란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개똥이는 낄낄거리며 웃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드디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셨으니 복 받으셨습니다. 개똥아, 학주가 단호하게 꾸짖자 개똥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장난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월란은 미소를 지었지요. 고마워요. 이제 저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학주의 가슴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했는데 그는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항상 딱딱하고 무뚝뚝했던 그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월란 씨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제가 방법을 알아요. 제 능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김 진사가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학주는 놀라 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지요. 그 능력으로 어떻게 김 진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와 직접 마주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김진사는 당신을 다시 잡으려 할 텐데 월란은 결연한 표정으로 학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능력을 믿어주세요. 저는 이럴 때를 위해 이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진사가 자신의 집에서 연애를 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밤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를 만나야 합니다. 연애요.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야 제가 해결할 수 있지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똥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김 진사님의 오른팔인 이방대 가인 중 제 친구가 있어요. 그에게 부탁하면 저희를 몰래 들여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 친구를 믿을 수 있겠나? 네, 그는 김 진사의 횡포에 오래 시달려왔습니다. 저희를 도울 겁니다.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모두 큰일이니. 세 사람은 밤이 될 때까지 산속에 숨어 있기로 하고 어둠이 내리면 김 진사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지요. 해가 저물고 마을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 진사의 집은 온통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지요. 문 앞에는 여러 가마와 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귀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김 진사의 집 뒤편으로 돌아갔는데 담장 근처에서 개똥이가 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영철아, 나다. 개똥아, 이쪽이야. 영철이라는 하인이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쪽으로 오시오. 주방 쪽으로 가면 하인들 복장이 있소. 그걸 입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영철의 안내로 세 사람은 하인들의 옷을 걸친 후 자연스럽게 연회장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란은 여종의 복장을, 학주와 개똥이는 하인들의 복장을 했지요. 이 방법이라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수 있겠군. 학주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철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세 사람은 손님들에게 음식과 술을 나르는 척하며 연회장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누구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김 진사는 어디 있을까요? 학주가 주변을 살피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진사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연회장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어요. 김 진사는 연회에 온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김 진사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월란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김 진사의 아들 도령이었지요.
낯선 얼굴인데 누구십니까? 도령의 말에 세 사람은 긴장했지만 개똥이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이분은 도성에서 오신 정승나리의 따님이십니다. 마을 구경을 하시다가 연애 소식을 듣고 오셨지요. 개똥이의 말에 도령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지요. 잠깐, 당신은? 도령이 월란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학주는 재빨리 도령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학주가 도령을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 이학주 선비 아닙니까? 왜 그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오? 도령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학주는 도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월란 씨는 결백합니다. 당신 아버님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아버님이 어찌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오?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도령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학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월란이 그들에게 다가왔지요. 도령님, 월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월란의 눈빛이 도령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도령의 표정이 변하면서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아버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도령의 말에 학주와 개똥이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월란이 또다시 그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요? 아버님은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밤마다 금고를 확인하시고 이방과 자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셨죠. 그리고 월란 씨에 대해서도 집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학주가 도령의 손을 잡았지요. 도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잘못된 일을 하신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 진사님의 서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증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알겠소. 그럼 따라오시오. 도령은 세 사람을 이끌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김 진사의 서재로 향했지요. 여기입니다. 아버님은 항상 이 서재에서 비밀 일을 처리하십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십니까? 도령이 묻자 월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 진사가 나에 대한 계획을 적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서랍, 문서들, 그러나 쉽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요. 도련님 여기! 개똥이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여러 편지와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학주가 한 편지를 꺼냈는데 그것은 이방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월란 과부를 체포한 후 그녀가 굴복할 때까지 고통을 주어라. 내 금고에서 내가 직접 물건을 빼돌린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것을 사또에게 보여드리면.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김 진사가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네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어찌 이놈들과 함께 있는 것이냐? 그때 김 진사의 눈이 월란에게 머물렀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내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월란 씨는 결백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놈이 실성을 했구나.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저리 비켜! 김 진사는 도령을 밀치고 월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 내 청을 거절하다니 이번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월란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는 김 진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란의 말에 김 진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눈이 월란의 눈과 마주쳤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무슨 짓이냐? 김 진사의 표정이 변했고 그는 마치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월란의 팔을 놓았습니다. 안 돼! 그만 내 마음에서 나가라! 그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도령이 놀라 달려갔고 학주와 개똥이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월란은 김 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김 진사님, 당신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를. 월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력했습니다. 김 진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들었지요. 내가 월란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거절했어. 그래서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내 것으로 만들려 했던 거야. 김 진사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령은 아버지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야.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편지와 김 진사님의 고백으로 월란 씨의 결백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내 죄를 인정한다. 사또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겠어. 김진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체념이 가득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지만 증거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김진사 자네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네. 그리고 월란 씨, 억울하게 고통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또는 월란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월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감사합니다, 사또님. 이학주 선비, 자네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일은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네. 칭찬할 만하네. 이렇게 김진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게 되었고, 월란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결백함을 인정받았지요. 그리고 며칠 후 학주의 집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주는 마당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개똥이가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신가? 개똥이는 눈을 찡긋하며 웃었지요. 월란 아씨십니다. 학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대문 쪽으로 향했지요. 안녕하세요. 월란 씨, 어서 오시오. 두 사람은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잎을 날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저를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월란이 미소 지으며 말하자 학주도 미소를 지었지요. 당연합니다.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모두 학주 씨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학주는 말을 멈추고 월란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그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지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때 서재에서 김 진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저 제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말하도록 도왔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저주 같은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때로 너무 아프기도 해요. 월란의 눈에 슬픔이 어리자 학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마음도 읽으셨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학주 씨의 마음은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죠? 너무 깊고 복잡해서요. 학주 씨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에요. 학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 여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았지요. 월란 씨,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학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월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학주 씨.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학주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월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지요. 아이고, 눈이 부셔. 갑자기 개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개똥아, 거기서 뭘 훔쳐보느냐? 학주가 화를 내려 했지만 월란이 그의 턱을 잡고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목석 같은 도련님이 사랑에 빠지셨군요.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개똥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주는 아버지에게 월란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지요. 아버님,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변했으니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학주는 자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지요. 예전의 목석 같고 무뚝뚝한 자신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학주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월란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지요. 그녀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그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모두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그런데 그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월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네, 도련님. 이것이 사랑이에요. 학주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달을 바라보았지요. 월란의 신비한 능력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학주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글재주뿐만 아니라 시험관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요. 더 이상 목석같이 굳어있지 않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합격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개똥이가 뛸듯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학주는 고향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월란을 찾아갔지요. 월란 씨, 제가 합격했습니다. 학주가 기쁜 목소리로 말하자 월란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환하게 웃었지요. 알고 있어요. 학주 씨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 혼례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월란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학주 씨. 그렇게 학주는 뛰어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월란은 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로 지냈답니다. 그리고 학주는 더 이상 목석 같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부인, 목석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맙소. 아니에요. 당신이 제 능력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특별함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목인봉 춘심작에 목석 같은 사람도 봄을 만나면 마음이 절로 열린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교훈을 전해드립니다. 그날 밤 과부 마님의 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하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머슴이 마님께 또 뭔 짓을 하는겨? 옷고름도 못 풀던 바보가 이제는 밤마다 마님을 녹초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대감집 안방에서 벌어진 일은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득술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득술은 어느 날 갑자기 바보 행세를 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제까지 멀쩡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었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득술은 말도 어눌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뒤뚱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술을 가리키며 저기 가는 바보 보아라, 저기 가는 바보 보아라, 저놈은 일은 못하는데 밥은 3사발씩 먹는다는 녀석이야 라며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득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바보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는 대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3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첫째는 40이 넘은 이씨 부인으로 까칠하고 무서운 성격이었지만 속은 따뜻했습니다. 둘째는 35 정도의 정씨 부인으로 우아하고 지적이며 책을 좋아했지요. 셋째는 29의 안씨 부인으로 활달하고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대감의 첩들로 대감이 죽은 후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이씨 언니, 우리 머슴이 필요하지 않아요? 밭도 많고 집안일도 많은데 우리 여자들 힘으론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안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요즘 젊은 사내들은 품삯만 많이 받고 일은 제대로 안 하니 어디 쓸만한 머슴이 있을까? 이씨 부인이 한숨을 쉬자 정씨 부인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마을에 바보 득술이라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힘은 장사라는데 어때요? 아니, 바보를 우리 집에 들이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씨 부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바보가 좋아요. 바보는 순해서 말도 잘 듣고 무엇보다 우리 새 과부가 있는 집에 눈 밝은 사내를 들이면 위험하잖아요. 안씨 부인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새 과부는 마을로 나가 득술을 만났습니다. 득술은 길가에 앉아 침을 흘리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기 있네. 저 사람이 바보 득술이라는 사람이구나. 정씨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안씨 부인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어머, 그래도 생김새는 반반하구나. 저런 사내가 바보라니. 아까운데. 그때 이씨 부인이 득술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이봐, 자네가 득술이라는 사람인가? 득술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총명해 보였지만 곧 멍한 표정으로 변했지요. 네, 저는 바보 득술입니다만.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할 생각 있나? 밥 세끼에 잠자리, 그리고 1년에 배 2피를 주지? 밥 먹고 잠자고 좋구만요. 득술은 침을 질질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득술은 새 과부가 사는 대감집의 머슴이 되었답니다.
첫날부터 그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지요. 무거운 통나무를 혼자서 들어 올리고 쟁기를 수없이 끌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바보라서 새 과부는 그를 귀여운 강아지 보듯했지요. 득수라, 이거 먹어라. 이씨 부인이 떡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득술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한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목을 퀭퀭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미련둥아.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한편 대감집 옆 주막에는 춘삼이라는 영리한 사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득술의 오랜 친구로 득술이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야, 득수라, 언제까지 바보 행세할 거냐? 마을 사람들 모두 너가 바보인 줄 알고 있어. 춘삼이 주막 뒤편에서 득술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왜 이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득술은 바보 행세를 잠시 멈추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알았어. 근데 세 과부 중에 어떤 과부가 제일 마음에 드냐? 춘삼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머슴일 뿐이야. 에이, 넌 잘생기고 힘도 세고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세 과부 모두 너한테 반할 거야. 춘삼이 껄껄 웃으며 득술을 놀릴 때였지요. 갑자기 대감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득술은 급하게 달려갔지요. 마당에 도착하니 이씨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님 왜 우세요? 득술이 바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야. 대감님이 남기고 간 빚이 많은데 이제 갚을 돈이 없다네. 득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회로구나. 그날 밤 득술은 몰래 대감집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밤이었지요. 득술은 주변을 살핀 후 은행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쯤이었을 텐데. 땅을 파던 득술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득술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는데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득술은 이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제가 이거 발견했어요. 득술은 바보 행세를 하며 금화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이씨 부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꿈에 대감님이 나타나서 저기 은행나무 아래를 파보라고 했어요. 이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감님이 돌아가셔도 날 생각해 주시는구나. 고맙다. 득수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그날 이씨 부인은 빚쟁이들을 모두 불러 빚을 갚았고 그리고는 기쁜 마음에 득술을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예, 득수라, 내가 우리 집 은인이야. 앞으로 넌 그냥 머슴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일원이야. 이씨 부인이 말하자 덕술은 바보 같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밥도 많이 주셔요. 득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건 걱정 말 거라. 그날 밤 춘삼을 만난 득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과부의 마음을 얻었어. 뭐라고? 어떻게 한 거야? 아직은 비밀이야. 하지만 곧 두 번째 과부의 마음도 얻을 거야. 득술은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며칠 후 득술은 정씨 부인이 근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득술은 부엌일을 하는 척하며 정씨 부인 가까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해야 하는데 요즘 공부가 안 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 정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득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로구나. 그날 저녁 득술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하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하지만 최근 임금님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관심이 많으시다던데. 득술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정씨 부인의 아들 방 앞에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중요하다 들었어요. 임금님께서 좋아하신대요. 정씨 부인의 아들 인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도련님, 저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제 주막에서 사람들이 말하길 임금님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인재는 덕술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지요. 정말 그게 이번 과거 시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군. 인재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관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과거 시험을 보러 갔지요. 놀랍게도 시험 문제는 정확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인재는 급제했고 정씨 부인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득수라, 우리 인재가 내 덕분에 급제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알았니? 저는 그냥 들었어요. 제가 바보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득술은 순진한 표정으로 웃자 정씨 부인은 감동하여 득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바보라고 다들 너를 무시하지만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인재의 급제는 내 덕분이야. 그날 밤 득술은 춘삼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과부의 마음도 얻었어. 이야 득술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한 거야? 설마 니놈 그 큰 거시기로 어떻게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양반댁 마님들이 내 놈에게 홀딱 넘어갈 리가 없지 않냐? 춘삼이 눈을 찡긋하며 묻자 덕술은 억울한 얼굴로 말했지요.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딴 소리는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 거라. 입에 올렸다가는 니놈 그 잘난 수염이 다 뽑히는 수가 있어. 그래, 알겠다. 그럼 셋째 안씨 과부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안씨 과부의 마음도 곧 얻을 거야. 득술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탐관오리인 현감이 안씨 부인을 눈여겨보고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안씨 과부가 미인이라더니 과연 소문이 사실이군. 그 여인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현감의 명으로 관아의 하인들이 대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씨 부인 현감 나리께서 부인을 첩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따라오시지요. 안씨 부인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실수이다. 과부들만 사는 집에 갑자기 찾아와 달밤에 삿갓쓰고 참을 찾는 소리 아니옵니까? 이씨 부인과 정씨 부인도 함께 나서서 안씨 부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관아 하인들은 강제로 그녀를 데려가려 했지요. 그때 득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잠깐만요. 안씨 부인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뭐? 감히 바보 주제에 현감 나리의 명을 거역하느냐? 현감나리께서는 백성의 딸을 함부로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안씨 부인은 이미 저와 약속한 사이입니다. 관아 하인들은 득술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바보가 약속한 사이라고? 어서 비켜!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현감나리께 이 글을 전해주십시오. 득술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관아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편지를 현감에게 전달했는데 편지에는 놀랍게도 현감의 비리와 횡령 사실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이미 그 증거가 임금님께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요. 현감은 크게 놀라 안씨 부인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파직되어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한편 안씨 부인은 득술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득수라, 정말 고마워. 너가 바보가 아니란 걸 이제 알겠어. 그런데 왜 바보 행세를 했던 거야? 득술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과부는 이제 득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각자 득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이씨 부인은 득술에게 좋은 옷을 해주었습니다. 이걸 입어봐. 바보 행세할 때 입던 누더기 말고 이젠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정씨 부인은 득술에게 책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좋은 책이 있어. 함께 읽어볼래? 그리고 안씨 부인은 득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특별히 내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 세 과부의 관심이 득술에게 쏠리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바보 득술이 세 과부의 마음을 모두 얻었대.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긴 요즘 보니 바보 같지도 않던데. 춘삼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득술에게 달려왔습니다. 야 득술아, 마을 사람들이 너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고마워 춘삼아.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왔어. 득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득술은 자신의 방에 세 과부를 모두 초대했습니다. 마님들, 제가 지금까지 바보 행세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과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득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감님의 조카입니다. 뭐라고? 세 과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대감님은 제 삼촌이셨습니다. 삼촌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지요.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와서 마님들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바보 행세를 한 거지?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와 바보 행세를 하며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금화가 묻힌 곳도 미리 알고 있었고 과거 시험 문제는 사실 주막에서 관리들의 대화를 엿들어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감의 비리도 제가 몰래 조사한 것이지요. 제 과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득술은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감님의 인장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씨 부인이 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맞아. 이건 분명 우리 대감님의 인장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안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계속 이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저는 단지 마님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정말 미안하구나. 이씨 부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마님들은 항상 저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득술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집주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세 과부 모두 득술에게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이씨 부인은 득술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득술 도련님,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집안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답니다.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겠어요? 정씨 부인도 득술에게 찾아왔습니다. 득술 도련님, 제가 글도 알고 예절도 바르니 도련님의 배필로 적합할 것 같아요. 저를 선택해 주세요. 안씨 부인 역시 득술에게 고백했습니다. 득술 도련님, 저는 아직 꽃봉우리도 탐스럽고 활기차니 밤마다 정성을 다해 모시고 대감집 자손들로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득술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 과부 모두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춘삼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춘삼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과부 모두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데. 춘삼은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습니다. 야, 득술아. 옛날에 한 도령이 세 아씨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3명 모두와 혼인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세 과부 모두 너를 원하고 내가 그들 모두를 아끼니 셋 다 아내로 맞이하면 어떨까? 득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그런 것이 가능할까? 옛날 양반들은 첩을 열어두지 않았나? 너는 대감의 조카인데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잖아. 춘삼이 웃으며 말하자 득술은 춘삼의 제안에 고민했지만 결국 세 과부에게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마님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 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 분만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과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세 분 모두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세 과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셋은 이미 자매와 같은 사이예요. 함께 당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게 득술은 세 과부 모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감집을 꾸려나갔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아이고, 오늘도 바쁘시겠어요, 마님들. 이웃집 안악이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 집 도련님이 곧 돌아오신다고 하니 준비할 게 많답니다. 이씨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득술은 춘삼을 자신의 집안관리인으로 삼았고 둘은 함께 대감의 사업을 번창시켰지요. 그렇게 세 과부와 득술 사이에는 여러 자식이 태어났고 그들은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었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행복한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대감집을 찾아왔지요. 이곳이 고 강 대감의 집입니까? 노인이 대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강 대감의 오랜 친구입니다. 대감께서 생전에 맡기신 중요한 물건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말하자 춘삼은 노인을 안으로 안내했고 득술에게 알렸습니다. 득술은 서재에서 노인을 만났지요. 안녕하십니까. 삼촌의 친구분이시라니 반갑습니다. 득술이 공손히 인사하자 노인은 득술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과연 대감의 조카라더니 똑같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가 진짜 강 대감의 조카인지 시험해보러 왔네.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거든. 바보 머슴이 갑자기 대감의 조카라며 나타나 새 과부를 차지했다고 말일세. 득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제가 사기꾼이라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지. 자, 내 질문에 답해보게. 진짜 대감의 조카라면 알 텐데. 대감이 어릴 적 왼쪽 귀 뒤에 있던 점은 어떤 모양이었지? 득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왼쪽 귀 뒤에 점이 없으셨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지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그럼 대감이 가장 아끼던 물건은? 옥으로 된 말 조각상입니다. 항상 선 위에 두시고 만지작거리셨지요. 득술이 자신있게 대답하자 노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과연 자네가 진짜 대감의 조카로구나. 소문이 사실이었어. 어르신, 제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노인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네. 자, 이것을 받게. 노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내 득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감이 나에게 맡긴 편지일세. 자네가 진짜 조카임이 확인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지. 득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 득술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은 은행나무 밑에 묻은 금화가 아니라 북쪽 산중턱에 있는 옥광산의 문서다. 이 광산은 대대로 우리 가문의 것이었으나 많은 이들이 탐내는